되게 비싼데도 잘 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장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그다음에 건강하고 관련된 상업의 경우 특히 아주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실수 사례는 영국에서 벌어진 대판촉 실수. 메이텍이라는 회사인데 그 메이텍 회사가 원래 미국 회사인데 영국의 자회사 후버라는 그 자회사를 둬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예요. 세탁기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그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뭐지? 가전제품을 얼마나치 이상을 사면 뭐 유럽 항공권을 주겠다. 무조건 아무한테나 다 주겠다. 그리고 또 얼마나치 이상을 사면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주겠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뭐 어느 정도 뭐 선착순 몇 명이라는 것도 걸어두지도 않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판촉을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얘네가 좀 망한 케이스인데 그 결정은 완벽한 분석 후에 내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을 분석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아 설마 이렇게까지 가격을 좀 낮게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사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산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소송이 안 끝났대요. 뭐 몇만 명이 안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자회사에 지나친 자율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원래 그러니까 자회사잖아요. 영국 자회사. 원래 본사는 메이텍인데 어느 정도 그 본사에서 자율권을 그렇게까지 많이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자율권을 줘버려서 오히려 자기네들 마음대로 판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비행기표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서 정말 우리가 그 손실을 그러니까 물건을 되게 많이 사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비행기표를 사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로스리더 상품은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로스리더는 뭐냐면 그거예요. 되게 엄청 그 이익 남기지 않고 파는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물건을 뿌리되 얘네 논리가 그런 거를 끼어팜으로써 우리의 그 이익이 나는 물건을 같이 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걸 한 건데 그래서 얘네는 그 자기네들 가전제품을 사면서 그 비행기표를 받고 뭐 다른 또 자기네 회사 상품을 같이 살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익이 날 거다 라는 계산으로 한 건데 그게 틀렸죠. 그래서 이건 잘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로스리더는. 그래서 중대한 결정 이전에는 비용 수익 분석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얘네는 비용하고 수익 분석을 잘 못했던 거예요. 이 회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회사가 비틀거리는 거인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아직까지도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잘 되는 요인은 원래 먼저 이렇게 나오면 간단한 메뉴와 수천 개 매장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 그리고 서비스, 청결도, 그 외 다른 요소들에서 엄격한 영업 기준의 적용 및 감시를 한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로 인한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종업원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가족 및 어린이 고객을 직접 겨냥한 집중적인 매스컴 광고를 한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더 높은 타깃 시장을 파악하여 제품, 가격, 홍보, 지리적 요건 등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얘네가 지금까지 뭐 잘 됐다고 하는데 왜 비틀거리게 됐냐면요. 그 사업 다각화 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오빠? 왜 그 내용이 생각 안 나? 뭐 비틀거리는 그거인데 사업 다각화 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그래서 그게 돼서 얘네가 아침밥을 팔기 시작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다각한 게 뭐냐면은 그 얘네들 그 어린이를 장난감 끼워주고 해피밀 그거 두 개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질지 모르는 시도잖아. 뭐 오전에는 오전 메뉴만 하고 그것도야 맞아.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계속 그 프랜차이즈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하고 점유율만 높이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좀 약간 거기서 약간 손해가 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통제가 너무 지나치면 무리가 온다. 얘네가 이제 잘 관리가 안 되니까 프랜차이즈를 딱 어떤 하나 기준을 둬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네는 하지 말아라. 이런 약간 너무 강력한 그런 통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향력이 기대 수준을 넘어서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로 느껴질 경우에는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기회를 포착할 능력을 오히려 잃고 만다. 이걸 프랜차이즈라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자율권을 얼마나 주냐의 문제거든. 그 직영점이라고 회사에서 직접 거기에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점이라고 해서 부동산주의는 그 맥도날드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거의 직영점일 경우에는 좀 많이 목소리가 크고 그쪽에서 하는 경우는 좀 작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한 거야, 획일적으로. 처음에는 획일적인 문화들, 미국 문화들이 옛날에 들어올 때 되게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있었지, 되게 좋아했지. 근데 이제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잖아. 시대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저게 답이, 저땐 답이었는데 저때 답이 틀린 거지. 그리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인도에서 안 먹는데 소고기 버거 팔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인도에 햄버거집 내나 안 내나 똑같은데 지금 내야 되거든. 전 세계 시장이 넓어지면서 아마 느꼈을 거야. 미국 안에서 했던 저게 맞았다고.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시장 진입을 과신한 유로 디즈니. 이게 그 파리에 있는 유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인식도 되게 좋고, 디즈니랜드 생기면, 우리나라에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랜드가 약간 그런 걸 좀 과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디즈니라는 그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 어디다 세우든지 간에 우리는 성공을 할 거다. 그 전에 뭐 일본 되게 이질적인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도쿄에다가 디즈니랜드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파리에다가도 하면 성공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마음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공격적인 팽창주의 전략이 빚은 대실패라고 해서 좀 망한 것까지는 아닌데 좀 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됐다고 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에서 자만심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얘네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게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그 디즈니랜드 보러 와서 며칠을 거기서 묵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파리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유럽 그 대륙 자체가 나라 경계가 없고 두세 시간만 차 타고 가면은 그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국의 뭐 디즈니랜드 갈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유럽 사람들 문화 자체가 그렇게 불필요하게 가소비하는 그런 사람들 문화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못하고 그 자만심을 갖고 되게 오히려 초기 고가 전략을 막 세우면서 엄청 비싸게 표 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잘 사니까 뭐 이 정도는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디즈니랜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부채에 의해서 사오기 시작해서 저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 이게 엄청나게 크게 뭐 파리에서 잠깐 45분인가만 가면 되는 땅 그 부지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당연히 부채를 많이 껴안고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껴안고 가가지고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